서기 37년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타락한 권력의 남용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부터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은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우리가 칼리굴라라고 부르는 황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작은 군화를 의미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 게르마니쿠스의 군영에서 작은 군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병사들이 붙여준 애칭이었습니다. 하지만 25세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 남자가 보여준 것은 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신뢰였습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서기 12년 8월 31일 그는 안티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로마의 영웅이었고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태생부터 그는 제국 최고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린 가이우스는 아버지의 라인강 군영에서 자랐습니다. 병사들은 작은 군복을 입고 다니는 이 아이를 무척 귀여워했고 칼리굴라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기 19년 가이우스가 7세일 때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시리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게르마니쿠스를 독살했다고 믿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너무 인기가 높아서 티베리우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가이우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복수심에 불타 티베리우스와 계속 대립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우스의 두 형 네로와 드루수스는 반역죄로 몰려 유배되었고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가이우스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조모 리비아 그리고 나중에는 티베리우스의 곁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사람들 곁에서 말입니다. 이런 환경은 그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가이우스를 카프리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가이우스는 티베리우스의 은밀한 생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카프리 섬은 티베리우스가 온갖 변태적 행위를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가이우스는 이런 장면들을 보며 성장했고 이는 그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이 시기부터 가이우스는 잔혹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형 장면을 보는 것을 즐겼고 밤에는 창부촌을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여장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조차 가이우스의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로마 국민과 나 자신을 위해 독사를 기르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우스를 후계자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가 죽고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 황제가 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칼리굴라의 통치 초기에는 정말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티베리우스의 억압적인 정책들을 철회했고 정치범들을 석방했으며 시민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검투사 경기를 자주 열어서 민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대한 정책들은 국고를 빠르게 고갈시켰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남긴 27억 세스테르티우스라는 거대한 국고가 불과 1년 만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칼리굴라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즉위 8개월 후인 서기 37년 10월 칼리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기도 했던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뇌염이나 측두엽 간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복 후 그가 보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그의 신격화에 대한 망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궁전 곳곳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고 신전에서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종교 전통에서 황제는 죽은 후에만 신격화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황제에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는 특히 이집트의 신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시스의 남편이라고 칭했고 때로는 이집트식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의 신들과도 자신을 동일시했는데
가장 자주 흉내낸 것은 유피테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변화는 그가 팔라티누스 언덕의 황궁을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시대에 상대적으로 절제된 궁전은 점차 쾌락과 방탕의 소굴로 변해갔습니다. 칼리굴라는 먼저 궁전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공적인 공간들은 사적인 쾌락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접견실은 연회장이 되었고 회의실은 침실이 되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황제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궁전의 메인홀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공식적인 의례와 접견을 위한 장소였지만 칼리굴라는 이를 거대한 연회장으로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연회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곳에서 로마 역사상 가장 방탕하고 충격적인 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주요 귀족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강제로 참석시켰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회들에서 칼리굴라가 한 첫 번째 일은 참석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로원 의원들을 하인처럼 부렸고 그들의 아내들을 창녀처럼 취급했습니다. 로마의 엄격한 계급 제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와 카시우스 디오 같은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칼리굴라는 이런 연회에서 귀족 여성들을 공개적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그들의 육체를 품평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자들은 즉시 처형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로마 최고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아내가 황제에게 모독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칼리굴라의 성적 행위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성들과도 관계를 맺었고 이를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특히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선호했는데 그들을 궁전에 강제로 머물게 하며 자신의 성적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칼리굴라가 자신의 가족들과도 근친상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 자매 율리아 드루실라, 율리아 리빌라, 아그리피나와 모두 관계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루실라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칼리굴라보다 한 살 연상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습니다. 칼리굴라가 황제가 된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드루실라를 정식 황후처럼 대우했고 그녀에게 황제의 권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기 38년 드루실라가 22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칼리굴라의 슬픔은 정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드루실라를 여신 판테아로 신격화했고 그녀를 위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드루실라에게 경배하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드루실라의 죽음 후 칼리굴라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두 자매들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관계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자매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궁전에서 벌어지는 연회들은 이제 종교적 의식과 성적 행위가 뒤섞인 기괴한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다양한 신들로 분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유피테르의 모습으로, 때로는 바쿠스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폴론이나 머큐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의식에서 칼리굴라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황제의 발에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로마의 자유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또한 이런 의식에서 인간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즉석에서 처형했고 이를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참혹한 장면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연회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궁전의 여러 구역들은 각각 다른 형태의 쾌락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어떤 방은 집단적인 성행위를 위한 곳이었고 어떤 방은 사도마조히즘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은 동성애를 위한 곳이었고 심지어 동물들과의 행위를 위한 공간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취향과 성향에 따라 분류했고 각자에게 적합한 공간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체계적인 타락의 조직이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공간 중 하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을 궁전으로 데려와 이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너무 끔찍해서 당시 역사가들조차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이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일들이라고만 언급했고, 수에토니우스도 독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자세히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암시만으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의 성적 행위는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인키타투스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인키타투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말을 거의 인간처럼 대우했고 심지어 집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인키타투스를 위해 만들어진 마구간은 궁전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구유, 상아로 조각된 여물통, 자주색 담요와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까지 한 마리의 말이 로마 귀족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칼리굴라는 인키타투스를 데리고 궁전 안을 돌아다녔고 때로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과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했고 인키타투스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물과의 성적 관계는 로마에서도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공공연하게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성적 취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죽음과 성적 쾌락을 연결시키는 변태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처형 장면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꼈고 때로는 성행위 중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칼리굴라가 자신의 조카 게멜루스를 죽인 후 그 시체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는 죽은 자와의 관계도 가졌다고 전해지며 이런 행위를 신성한 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궁전의 연회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잔혹한 게임들도 벌어졌습니다. 칼리굴라는 참석자들 중 일부를 선택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승자에게는 성적 보상을, 패자에게는 죽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이용해 더 잔혹한 재미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칼리굴라는 또한 로마의 여러 신전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베스타 신전에서는 처녀 제사장들을 모독했고 유피테르 신전에서는 신상과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종교적 전통이 짓밟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도시들의 신전까지 찾아가 같은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신전을, 그리스에서는 아폴론 신전을 더럽혔습니다. 제국 전체의 종교적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행위들의 배경에는 칼리굴라의 왜곡된 종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신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신들을 모독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전통적 종교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방탕함과 잔혹함은 제국의 재정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남긴 거대한 국고는 1년 만에 고갈되었고 계속되는 사치와 건축 프로젝트들로 인해 제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칼리굴라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했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으며 심지어 경매를 열어 자신의 물건들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매는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거부하면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귀족들은 억지로라도 구매해야 했습니다. 한 유명한 일화에 따르면 한 노인이 경매장에서 졸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매인이 이를 입찰 신호로 받아들여 그에게 13명의 검투사를 900만 세스테르티우스에 낙찰시켰다고 합니다. 칼리굴라는 또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아에서 푸테올리까지 약 5km 길이의 임시 다리를 배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칼리굴라는 이 다리 위에서 하루 종일 연회를 열기 위해서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치와 낭비는 로마 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났고 곡물 공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황제를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칼리굴라가 로마의 사회적 질서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급 제도는 무너졌고 도덕적 기준은 사라졌으며 법치주의는 황제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 가치관인 베르투스 버투스, 용기, 피에타스, 경건함,
그라비타스, 그라비타스, 위험 등은 모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신 비겁함, 불경함, 경박함이 궁전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로마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도 부도덕한 행위가 늘어났고 일반 시민들도 전통적 가치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전 내부에서도 저항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라이토리아 근위대 사이에서는 황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토리아 근위대는 황제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칼리굴라의 행동은 그들의 직업적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군인들이었는데 황제가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근위대 시설장 카시우스 카에레아는 칼리굴라를 깊이 혐오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카에레아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그에게 여성스러운 암호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로마 군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원로원에서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원로원을 완전히 무시했고 원로원 의원들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을 검투사로 만들어 경기장에서 싸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칼리굴라의 신성 모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대부분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의 행동이 신들의 분노를 사서 로마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칼리굴라 통치 기간 중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살 음모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우스 카에레아를 중심으로 한 근위대 장교들, 일부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궁정 관료들이 비밀리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의 감시망은 매우 촘촘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자들은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에 대한 위협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점술가들을 불러와 미래를 점치게 했고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어떤 점술가가 그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면 즉시 그 점술가를 죽였습니다. 황제의 의심과 공포는 궁전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칼리굴라 자신도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40년에 들어서면서 칼리굴라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궁전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고 때로는 거울을 보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측근들은 황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리굴라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떠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라오처럼 통치하며 자매와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조각상을 예루살렘 신전에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고 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는 이 명령의 실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또한 브리타니아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안에 도착해서 병사들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워오라고 명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개 껍데기들을 바다의 신 넵투누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괴한 행동들은 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강력하고 위험 있는 지휘관을 따랐는데 칼리굴라의 모습은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성적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 회의 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의 주요 축제들을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행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페르칼리아 축제에서는 전나체로 춤을 추게 했고 사투르날리아에서는 집단적인 성행위를 벌이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칼리굴라가 자신의 딸 율리아 드루실라이모와 같은 이름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는 그가 세자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당시 겨우 2세였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실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변태적 성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문과 성적 쾌락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을 개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황제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궁전 내부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궁정 관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부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서기 41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적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행정 업무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아에서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게르마니아에서는 국경 방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이런 현실적 문제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기괴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했습니다. 나폴리만의 거대한 부교를 만들어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갈리아와 이탈리아를 직접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계획들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했지만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황제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한편 음모자들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카시우스 카에레아는 다른 근위대 장교들인 코르넬리우스 사비누스, 율리우스 루푸스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 의원 중 일부와도 은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음모의 핵심은 칼리굴라를 언제 어디서 암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황제는 항상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궁전 안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궁전 밖으로 나올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회는 서기 41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팔라티누스 경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황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음모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통로에서 칼리굴라를 암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하고 도주할 수 있는 경로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1월 24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칼리굴라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황제는 갑자기 궁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음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황제가 궁전으로 돌아가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의 친구인 아시아티쿠스가 황제를 설득해서 경기를 계속 관람하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칼리굴라는 다시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일행과 함께 궁전 쪽으로 향하는 지하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카시우스 카에레아와 다른 음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로 한가운데에서 황제 일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카에레아가 칼리굴라에게 오늘의 암호를 물었습니다. 유피테르라고 칼리굴라가 대답하는 순간 카에레아가 받아라 라고 외치며 칼로 황제의 목을 찔렀습니다. 다른 음모자들도 달려들어 칼리굴라를 난도질했습니다. 황제는 30여 개의 상처를 입고 즉사했습니다. 칼리굴라의 경호원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황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모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모자들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황제의 시체는 호르툴루스의 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반쯤 태워진 채 급하게 매장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매들이 시체를 파내어 제대로 화장했지만 처음 매장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칼리굴라의 아내 카이사리아와 어린 딸 율리아 드루실라도 근위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아이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고 카이사리아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칼리굴라의 혈통을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칼리굴라의 죽음 소식은 로마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기뻐했지만 다른 일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로원은 공화정 복원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프라이토리아 근위대가 칼리굴라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형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궁전은 대대적으로 개조되었고 칼리굴라와 관련된 모든 조각상과 기념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적 방탕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제정한 모든 법령들이 취소되었고 그가 임명한 관리들도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그의 자매들은 유배되었고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가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황제 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많은 귀족 가문들이 몰락했고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특히 성적 타락과 관련된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부는 평생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이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 가치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칼리굴라의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도덕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혼란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신들을 모독하고 자신을 신격화한 행위는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로마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컸습니다. 칼리굴라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면서 제국 전체가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칼리굴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일찍 잃고 티베리우스의 감시하에 자란 경험이 그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앓았던 병이 뇌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측두엽 간질, 뇌종양 또는 뇌염 같은 질병이 그의 성격 변화와 비정상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절대 권력의 부패한 영향입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얻은 칼리굴라는 그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견제할 세력이 없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이 말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칼리굴라의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정치제도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제는 초기에는 원로원과의 균형을 통해 작동했지만 점차 황제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사회적 타락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도 보여줍니다. 황제의 비도덕적 행위는 궁정에서 시작되어 귀족층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권력자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저항 정신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도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폭정을 끝냈습니다. 카시우스 카에레아를 비롯한 음모자들의 용기가 로마를 구했습니다. 현대에도 칼리굴라의 교훈은 매우 유효합니다. 권력의 집중과 견제 장치의 부재는 언제든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권력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미디어와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칼리굴라 시대에는 황제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없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교육이 이런 독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적 협력도 필요합니다. 한 국가의 독재자가 저지르는 만행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이런 폭정에 맞서야 합니다. 칼리굴라의 궁전에서 벌어진 일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권력, 욕망, 그리고 타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둠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칼리굴라의 이름은 광기와 타락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위험성과 견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다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고 현재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역사의 진실을 더 알고 싶다면, 그리고 권력과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류 역사의 어두운 면들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것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